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전쟁이라는 이 리스크는요, 사실 예단,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최근 시장의 변동성은 정말 아찔할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호흡을 고를 수 있는 게 반등 탄력이 있는 장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어제의 낙폭을 회복하는 흐름으로 그 반등세, V자 반등세를 하면서 출발을 했고 코스피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 이 상승에 대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선 수급적인 흐름도 받쳐줘야 될 텐데 앞으로 수급의 변화가 좀 중요한 길목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리핑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전쟁 리스크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지만 사실 전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측과 예단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줬었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큰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장악할 시도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WTI 기준으로 86달러까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증시도 그거에 반응하면서 V자 반등세에 나서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유가 관련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 증시가 어제도 많이 빠진 이유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 급등이 지속될 것 같은 가능성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장기전으로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멘트를 국내 증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전쟁 장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아시아산 원유의 사재기의 원인이 됐다.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 83%, 굉장히 아시아권에서는 83%, 전 세계에는 20%지만 83%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해협에 의존하는 아시아 순서 국가대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 그리고 인도, 대만, 우리나라입니다. 비축유, 전략 비축유 관련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이런 순으로 가는데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 베트남은 좀 발빠르게 전략적으로 행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유 제품 수출을 잠정 중단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UAE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적으로 확보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전략 비축유 쪽에서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수입 관세 그러다 보니까 20%에서 0%로 좀 폐지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어찌됐건 대신증권에서는 과도한 경계로는 좀 물러서지 않아야 되느냐, 경계를 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기존에 제가 머니코드에서 대신증권이 원유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1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시나리오를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내 증권사 대신증권에서는 1개월 시나리오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번곡점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전쟁 장기화 부분에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변곡점은 사우디가 뭐 참전하거나 쿠르드가 남하하거나 이런 요소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요소들은 일축되지 않겠느냐, 장기화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수출 차질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세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를 보면은 지금도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회해서 석유를 날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원유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의 이런 공격상 시나리오를 봤을 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카르그 섬이라고 해서 이게 이란 원유 수출의 절대적인 그런 중요한 통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섬을 공격에서 제외했다라는 것만 봐더라도 이란,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것은 공격을 안 했다라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유 수출이 크게 차질이 생길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란 쪽에서 공격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고나 발사대가 엄청 망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강경파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많은 전문가들한테 연락을 취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론을 말씀드린 게 지금 무기고와 발사대가 거의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란이 과연 이 전쟁을 장기화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대신증권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얘기한 게 드론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160대로 줄어들었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350에서 38개로 줄어들었으니 공격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그거를 정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그래서 장기화되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대신증권이 보기에는 공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협상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이 겹쳐 있는 걸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그런 빨 충격 때문에 소비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중동과 베네수엘라의 에너지를 차단했을 때 물가 상승, 우리가 안 봐도 뻔하죠. 그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잡히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이런 상황 때문에 역시나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 번째 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유가가 급변동성을 띠는 건 단기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쟁을 벌였을 때 이제 중국으로 방문을 하잖아요. 국빈 방문을 하는데 그 직전 시점까지 4주에서 6주 정도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바 그런 부분에서도 정치적인 셈법이 깔려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슈 때문에 결국 국제 유가는 단기간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전쟁이 장기화되기보다는 좀 일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또 투자 전략 세워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10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오늘은 코스피가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데 이어서 오늘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5% 넘는 급등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종결될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코스피도 그 반등에 성공했고요. 코스닥도 함께 움직여주면서 전반적인 업종과 종목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자세한 흐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11.24%가량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9% 넘게 오르면서 90만 원 선 회복을 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오름폭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8.82%가량 오르면서 개장한 지 1시간가량 지났는데 계속해서 오름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돼서 소부장단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6.89%가량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기도 5.5%가량 상승, 두산도 지금 8%가량 오르면서 오늘 현재 두산 같은 지금 반도체 밸류체인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몰려있는 지주사단도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HBM4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HBM4 시장 이제는 전체 HBM 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GTC 2016이 열립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조금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효과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4 시장을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양강 구도로 굳혀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이 펀더멘털 단단한 기조 확인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 국제 유가 하락 모멘텀 함께 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도 일제히 좋습니다. AI 밸류체인 단 안에서 지금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7%가량 급등, 그리고 현대건설도 오늘 6.97%가량 급등 중입니다. 삼성물산도 3%가량 오르면서 원전 관련 밸류체인 일제히 좋은 상황이고요. 금융업종도 좋죠. 지금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 상승과 함께 9% 넘게 튀어오르고 있고요. 증권주들도 일제히 좋은데요. 미래에셋증권 5.14%가량 오름세입니다.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평균 거래 대금이 7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지만 거래 대금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함께 연결이 되면서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가져갑니다. 다만 오늘 조금 하락하는 종목은요. 어제 시장 대비해서 좋았던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방산, 정유주 같은 종목들은 오늘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오일이 6.37%가량 하락하면서 낙폭이 가장 깊은데요. 일단은 이 정유주 관련해서 지금 G7이 국제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조금 풀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온 만큼 국제유가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도 실제로 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급등과 함께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6.37%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방산주는 지금 그래도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1.66%가량 하락 중이고요. LIG 넥스원도 1.51%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72%가량 상승 중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장 초반 6% 가까운 낙폭에서 지금 1% 가까운 낙폭으로 낙폭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일단 천공투 모멘텀 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오늘 방산주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천공투 지금 어제자로 아랍에미리트의 천공투 30기가 모두 다 이전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전쟁이 만약에 마무리가 빨리 되더라도 이러한 중동 무기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에는 호재성 소식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방산과 그리고 조선 같은 어제 좋았던 종목들은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업종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반등이 가장 큰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요.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이 가장 크게 튀어오릅니다. 우리기술이 25% 넘게 급등 중이고요. BHI도 12.79%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장에서 나온 소식이었죠. XAI에 가스터빈 7기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어제 장에서 조금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힘을 받지 못했던 이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도 오늘 좋을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멘텀 타고요. HP, SP, 동진세미캠 7%, 5% 각각 오르고 있고요. 원익 IPS는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것이라면서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상향하는 리포트 나왔고요. 올해 영업이익 2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로보티즈 12% 넘게 오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82%가량 오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 상승 탄력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장비주 테크윈이 5.4%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고요. 서진시스템과 PSK홀딩스도 조금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조금 차별화된 장세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와 올릭스 같은 종목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페트론 같은 종목도 어제 9%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는데 오늘은 3.51%가량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과 조금 정반대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코스피 200의 상승이 6% 넘게 지속이 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6% 넘게 오르면서 상승 탄력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5,500선 회복한 데 이어서 5,6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점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5,57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상승 탄력이 더 눈에 띄죠. 거의 7% 가까운 상승세 붙으면서 829포인트 지나가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오름폭 키우면서 하이닉스는 무려 11%가량 급등하고 있는 영향 코스피 200에서도 지수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3%가량 오르면서 1138포인트 지나가는데요. 코스닥보다 오늘 코스피 쪽으로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요, 원달러 환율이 20원가량 하락한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의 반등, 메이저 주체가 이끌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600억가량 순매수, 기관은 5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1조 4천억가량 시장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가량 시장을 팔면서 오늘 개인과 외국인 기관 지금 조금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 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을 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는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은 좀 오랜만에 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 3,3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합쳐서 2,700억가량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일 낙폭을 회복하면서 오늘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강자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주주 환원 정책은 뭐가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된 그런 대신증권의 리포트였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초기에 주주 환원 정책이 있었는데 마지막 기간이 올해입니다. 26년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한 3월 중순 향해 가잖아요. 올해 마지막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는 해라서 신규 정책이 뭐가 나올까? 그동안 사실 미적지근했던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그런 신호들이 나올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요. 기존 정통 방식으로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 배당 상향이 있겠고, 두 번째는 특별 배당을 강화하는 게 있겠고, 세 번째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주 환원,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무엇보다 배당이나 그런 마음을 얻으려면 사실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 현금 안정화 흐름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FCF라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안정해야 되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에도 돈이 들어갈 텐데 그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재원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M&A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별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M&A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재원을 동시에 강화해야지 현금이 안정화되면서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생기겠죠. 그런 셈법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ADR 발행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쉽게 해서 뉴욕 시장, 상장된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거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통한 자본 환원에 대한 그런 의지, 이런 부분을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업체들이 갑이다 보니까 분기 협상에서 연간 단위 계약으로 그런 장기 계약으로 전환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네요.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GTC 2026이라고 해서 3월 16일에 열리게 되는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가 되겠는데 최첨단 그런 기술을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지 그런 기술력을 엿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앞서서 메모리 강자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주가 부양을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지, 게다가 엔비디아의 GTC
행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신제품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D램과 낸드가 되겠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HBM4 그리고 4E, 소캠 이런 부분 초기 성과들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낸드 굉장히 중요한 게 HBF가 여기 있습니다. 머니코드에서도 과연 HBF가 뭔지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참고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시제품이 이쪽에서 보일 가능성이 있으면서 초과 성장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D램이 낸드 대비해서 3년 이상 아웃퍼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신제품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HBM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GTC 행사에서 낸드에 대한 HBM 시제품이 공개가 되는데 이쪽에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온다면 낸드가 올 한 해에 획기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 변수로 이 부분을 언급했으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익 IPS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에서 4%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거든요. 16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부장 섹터이니까 신규 공급 장비에 대한 체질 개선 이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내년 이후에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선 앞쪽에 있는 그런 전방 산업에서 메모리 관련해서 시설 투자를 늘리게 되면 소부장 섹터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이 급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원익 IPS라는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평택 공장에서 D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이제 D램 신규 공장을 얘기하는데 투자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D램이 일단 있고 특히 키움증권에서는 낸드를 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서서도 낸드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낸드를 보면은 9세대 낸드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에 특히 낸드 장비 관련해가지고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익 IP에서는 올해는 D램이고 내년은 낸드로 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고객 사이클에 직접적인 투자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실적도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긍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타면서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리포트의 골자였으니까 보시고요.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긍정적인데 건설주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제 머니코드에서 살짝 언급해드렸는데 지금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부각받는 부분이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해놔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좀 괜찮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받쳐줬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 이란발 리스크 때문에 섹터가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건설주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전쟁 리스크 있는데 원자재 급등에 따른 수익성 훼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됐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외 수주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밀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주 중에서도 주택 부분은 아니고요. 에너지 부분에 대한 성격이 강한 섹터 그런 종목들은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NG,
그리고 대형 원전 이런 부분을 또 보게 되는데 L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에 굉장히 LNG에 대한 그런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호르무즈 무역 그런 봉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주요 가스 생산국에서 타격을 입으면서 이게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동안 LNG 건설이나 투자에 대한 그런 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LN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다른 것보다는 좀 짧거든요. 게다가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제 대형 원전까지 써 있는데 LNG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형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시선을 돌려야 할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데 에너지 안보가 부각된다는 건 에너지 안보가 부각된다는 건 LNG 대형 원전 수주 기회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주요국에서도 에너지 공급망을 차지하기 위한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많이 실감했겠죠.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런 수요가 붙을 수 있고요. 제가 건설주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은 아니고 에너지 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택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공급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보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가격 조정의 초읽기 구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급매물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자재 업황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까지는 회복이 좀 어렵고 하반기 이후에 돼야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건설 안에는 에너지 있고 이제 주택 이렇게 있겠죠. 하지만 주택이 아닌 에너지 쪽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대표적으로 오늘 뭐 원전 섹터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현대건설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건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탑픽 현대건설로 언급을 했고 오늘 현대건설 뛰더라고요. 이런 흐름들 맞물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로보티즈, 제가 오늘 이거 갖고 온 게 국내 증권사에서 로보티즈 분석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한화투자증권에서 새롭게 로보티즈에 대해서 신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30만 원이고 신규 새롭게 제시한 건데 오늘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현재 주가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브리핑 해드릴 때 목표 주가 그날 목표 주가도 올랐는데 그날 막 두 자릿수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다른 증권사 역시 이런 종목을 가져와서 목표 주가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지 그렇게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새롭게 분석을 했고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고 오늘 로보티즈는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25만 원까지 현재 주가가 올라왔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로보티즈가 이 로봇 시대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상용화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로보티즈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DB,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그리고 이 로봇이 딱 물건을 집어서 놓는 이런 손동작, 그런 핵심 기술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상용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벌써 12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 로보티즈가 10대 로봇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구글 딥마인드나 뭐가 있을까요? 스탠포드나 하버드나 이런 부분, MIT, 스탠포드 이런 부분과 또 피지컬 AI 관련한 연구기관과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글로벌적으로 기술력 있는 곳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반등 지표가 이미 보였습니다. 2020년부터 5년간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탈출했거든요. 작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였는데 여기에서 영업이익, 순이 이런 부분이 턴어라운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4분기 영업이익이 한 이 정도 나왔고요. 21조 정도. 마진도 긍정적인 흐름들로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테슬라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데가 로봇 상용화 이제는 이게 생존 전략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액추에이터 수요가 높은데 액추에이터 여기 핸드 그 손동작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술력 정밀 기술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한 70억 원 정도 전망이 되는데 내년 더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여기 우즈벡 공장 여기가 좀 모멘텀으로 또 꼽히던데 인건비가 좀 낮은 곳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바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신규 분석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RFHIC 하나증권에서 텐버거 이게 텐버거라는 건 주가 10배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 엄청 지금 20% 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목표 주가가 한 7만 한 8천 원 정도 될걸요. 근데 하나증권 저희가 발빠르게 예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머니코드에서 RFHIC에 대해서 그때 하나증권이 목표가 8만 원으로 올릴 때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칠 안 돼서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제 올려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현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 넘게 올라도 8만 원 미치다 현재 주가는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10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라는 점. 이 공간 위 공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글로벌 대형사와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크게 이제 주가 상승 촉매제에 대해서 써놨는데 첫 번째는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업황에 받쳐주는 상황. 왜냐하면 지금 최근 글로벌 통신 판매 관련주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도 있는데 글로벌 5G SA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4G 이런 부분 말고요. 5G만으로만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통 5G 세상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도입을 이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가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방산기업 레이시온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형 수주가 하나 터졌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전력 증폭기 계약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 통신업체인데 에릭슨 그러니까 레이시온과 에릭슨만 보더라도 지금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언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급처가 현재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까지 깜짝 실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미국과 EU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판매 기업의 긍정, 통신, 부품 쪽입니다.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매개가 쏠리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그 시나리오로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텐버거 예상, 이거 제가 붙인 게 아니라 하나증권에서 그 제목을 붙인 겁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올린 이유, 그리고 오늘 드라마틱하게 튀는 이유, 이 부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제 낙폭을 회복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변동성 굉장히 심한 전쟁 리스크.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오늘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스에 이제 갇혀져 있다 보시면 되거든요. 5,000포인트와 5,500포인트 그 박스에서 이 박스에서 또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는 이제 누가 결정하느냐면은 그 트럼프의 말들이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뭐 종식시키겠다, 마무리되겠다 이러면은 또 이제 우리 시장이 반응을 하고요. 또 이제 트럼프가 뭐 아직 멀었다, 아직 전쟁은 더 지속될 거다 이러면은 또 시장이 내려가고 이는 지금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론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좀 우스운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저는 지표들이 지금 월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 포지션 트럼프가 하는 말의 어떤 포지션을 잘 잡으면은 어제 매수하신 분들 오늘 또 10% 수익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전체적인 이 매수 주체를 보면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오늘 보면 개인들이 거의 뭐 한 1조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직까지 모든 부분이 확실하게 터닝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어떤 투자 원칙을 좀 정해야 되겠죠. 그죠? 뭐 나는 밀릴 때마다 어차피 우리 시장은 뭐 골드만삭스가 뭐 그저 6,400에서 뭐 7,000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은 이 지수대는 조금 싼 가격이니까 내가 좀 물량을 확보하겠다. 그죠? 자기 투자 원칙이 약간 추세에 끄는 모양이라면 나는 아니다. 단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고받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실현을 해야 된다. 왜냐? 아직까지 전쟁이라는 것이 끝난 게 아니고 트럼프의 입에서 그저 종식할 것이다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의 지표를 보면은 200일선이 깨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시작하고 나서는 상당히 좀 밀렸었거든요. 1% 이상. 밀렸다가 이제 막판에 좀 당기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어떤 기술적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하락 반등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지켜보는 전략이 지금 현재 개인 포지션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요. 지금 이제 전쟁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해지 종목들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해지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5%에서 많게는 20% 이상 갭 하락을 한 이런 어떤 모습들인데 그럼 이런 모습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진행 방향을 봐야 되느냐면은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하거나 그죠 트럼프의 말이 어제와 달리 조금 변화가 되면 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은 또 상승을 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현대차나 이런 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종목은 만약에 내가 뭐 단기적으로 한다면 10% 정도의 수익이 났다면 일단 치고받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좋고요. 그리고 해지 종목을 만약에 어제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죠 오늘 뭐 이렇게 갭 하락을 맞았다. 그러면은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그죠 막 급하게 막 이렇게 자른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 시장의 방향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금 30분봉을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애들이 약간 지금 단기 고점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오늘의 단기 고점. 그럼 저런 종목들이 상 밀릴 때, 그죠? 지금 이 해지 관련한 종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밸런스거든요. 시장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막 치고 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지금은 불확실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를 번복하기 때문에 제가 안 가면은 또 제가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분간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리고 그죠? 원활하게 그죠? 거기에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되었을 때 이제 시장은 터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는 뭐 2주가 남았다, 몇 주가 남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그렇게 양방향으로 그죠 조금 뭐 그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잡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수를 뭐 한 종합지수 6% 올려놨고, 그죠?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마음이 또 좀 약간, 그죠? 심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일 때부터 쏙 빠지면 또 어때요? 또 마음이 또 싹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평정심을 딱 지키고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전쟁 리스크, 그 변동성 파고를 잘 넘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 중동 전쟁 장기화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나 그리고 중요한 시그널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동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이후 코너에서 여러분과 전략적인 대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단기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장기전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조기 종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플로리다 도럴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컨퍼런스 연설에서 우리는 약간의 외출을 했을 뿐이라며 어떤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단기 작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게 될 건이라며 군사 작전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단기라는 표현을 2차례 더 반복했고 참석자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사실상 국내 정치 무대에서 전쟁의 성격을 통제 가능한 작전으로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란 측 입장은 다르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CNN에 테헤란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도록 압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네, 이 이란 전쟁이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가 이란 사태 장기화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을 맞을 예정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한 분을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섭외를 했습니다.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시끄러운 그런 상황에서 네. 그래도 오늘 다행인 것은 주가가 좀 반등을 했다라는 점. 그래도 좀 끝날 때까지 또 끝난 게 아니라서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교전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교전의 범위는 좀 넓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전 범위는 당연히 넓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네. 현재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자국들만 본격적으로 치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레바논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걸프 지역의 항만이라든지 에너지 시설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 같은 경우를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형식상으로 봉쇄가 된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으로 봉쇄가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군사적인 어떤 전선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산업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전선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때 참 걱정이 됐었거든요. 뭐냐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제 사망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전이고, 그리고 차기 선출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하메네이의 차남이다 이런 속보가 막 떴을 때 어떻게 보면은 강대강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차남이었던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선출이 되었죠. 그래서 강대강 구조는 계속해서 이제 장기화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스타바 하메네이 자체를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이란의 강경파의 혁명 수비대가 앞으로도 강경 노선을 지속하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저희가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오늘 오전이었죠. 6시 반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이 승리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란이 수용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강경파가 어떤 미국의 입장 변화라든지 상황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지를 지켜봐야 이 상황이 앞으로 어디까지 지속이 될지 얼마나 장기화가 될지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메네이 차남이 선출이 되면서 강대강 구조로 갔기 때문에 이런 전쟁 리스크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 정세는 트럼프 말 한마디에 주가는 요동치는 부분이지만 결국 이란이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달렸다라는 부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끝날 때까지 모르겠네요. 쭉 네.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궁금한 건 중동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게 갈리느냐인데 일단 이란과 연결된 강경 노선들 쪽에서는 계속 전쟁을 밀어붙이자라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은 이란 내부의 강경 노선파가 일단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세력들이 레바논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사실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체제 수호라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존립 자체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패배했다라는 거를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경 대응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란 지도부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스타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계속해서 강경한 노선이 나오게 될 거고요. 또 이란을 지지하는 시아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라크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대사관에 대항해가지고 시위를 하는 등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일단 네. 걸프 국가를 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확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은 이란이 왜 애초부터 아무리 미국의 전략 자산이 있다 해도 걸프 국가를 공격을 했을까? 네. 그 공격을 함으로써 당연히 이제 부수적인 어떤 사망자라든지 피해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공격을 지속했다라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걸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체제와 사회의 안정이 자산이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 사회의 자산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프 국가들은 나서서 이거를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격을 하기도 어렵고 혹은 나서가지고 이거를 어떤 해법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갇힌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일반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반 예, 여론이야말로 예. 정말 복잡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그냥 무슬림 사이에서도 강경한 이란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란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이란의 강경한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민간인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민간인의 피해자가 많이 나올수록 정부들이 받는 압박은 굉장히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인들조차도 이런 전쟁이 일단은 피해를 입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신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피로감이 상당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인들의 여론 그리고 그 여론에 의해서 각 국이 받는 압박감 같은 게 향후 전세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중동 전쟁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국제 유가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란이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국내 증권사나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란이 의지는 있으되 과연 정말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이런 또 언급을 하던데 어쨌든 유가의 상황을 보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대응이 좀 필요한데 교수님의 의견 여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군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장기화의 능력이 있느냐라는 네. 거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쯤 뚫릴 것인가, 거기서 소통이 언제쯤 될 것인가 부분이 네. 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긴장이 부분적으로 풀리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들이 유조선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또 일시적으로 70달러 선이나 80달러 선을 또 회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부터 전쟁의 승리를 언급한 이후로 일부 유가는 80달러 선까지 내려온 유가도 있고 네네네. 두바이 유 같은 경우는 100달러 선을 계속 보이고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교전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운송로에 대한 긴장감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100달러 선이 일종의 기준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정책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타격은 동아시아에서 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일본 타격의 정도는 어느 정도고 경제에 미칠 영향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세 나라 모두 타격을 받았죠. 네네. 타격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먼저 일본 같은 경우는 중동산 원유의
의지를 하고 있는 비율이 90%가 무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한 70% 정도를 이제 중동에 의지를 하고 있고요. 다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20% 정도를 의지를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제 단기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약 한 50% 정도를 의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산업 자체 규모가 워낙에 크고 수익 규모 물량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오는 중장기적인 무게감이라든지 타격감이 분명히 존재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충격이 좀 컸던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극복할 수는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극복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간 선거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거기서 망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 전쟁 장기화를 원하지는 않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사실 트럼프 생각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다라고 트럼프만이. 네, 트럼프만이 네.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만 보면 트럼프 자체가 이 전쟁의 장기화를 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그다음에 네. 이 승리는 이 전쟁의 끝은 내가 낸다. 이런 식의 언급과 모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백악관에서 이런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결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트럼프 역시도 굉장히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쟁 장기화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권자들도 전쟁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금 당장 유가가 올라가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쓸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유가가 흔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부담을 가지고 앞으로의 정책이라든지 본인의 행동, 본인의 발언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동발 리스크는 뭐 예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라는 부분도 있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과거 이렇게 쭉 순차적인 흐름을 봤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한국 경제는 중동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해왔다라고 네네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경로로 충격을 받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먼저 유가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주식 시장이 그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원자재 가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유관 어떤 산업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와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움직였고 그리고 네. 코스피가 많이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원화가 약세를 보였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여태까지 경험을 했던 여러 차례 경험에 따라서 저희가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아니면 시장 자체가 이거에 대한 방어력이 분명하게 생겼을 것이고요. 네.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시네요.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이제 배워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 이렇게 터졌을 때 산업별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가면 좋을지.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한데요. 이제 중동 지역을 예. 연구하다 보니까 원론적인 말씀밖에는 못 드릴 것 같기는 네. 한데요. 근데 중동 리스크가 터질 때는 보통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방산 그리고 일부 정유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게 당연히 같이 되었군요. 그렇죠. 예. 항공이라든지 예. 여행, 석유화, 그다음에 운송비가 많이 드는 산업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요. 이런 네. 유가라든지 이런 해상 운임이라든지 보험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은 조금 약세를 보이게 되는 거고 요거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산업은 좀 강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실 때는 아무래도 전쟁 자체에 집중을 하신다기보다는 많이 흔들리게 되는 유가에 어떤 산업이 영향을 받고 어떤 산업은 이 유가를 이끌고 나가는가를 조금 집중해서 보신다면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치 못할 전쟁이 생겼을 때는 사실
예측, 예단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교수님이 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니까 알게 되거든요. 첨차적으로 이제 알면서 대응해 나가는 그런 게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리스크 있을 때 오셔서 인사이트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잘 들었고요. 이수정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 교수의 분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중 900포인트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방향을 뒤집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언급하자 공포는 매수세로 급반전됐다. 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0.50% 오른 47,740점파 0에 마감했다. S&P 500은 0.83%, 나스닥 100은 1.38% 상승했다. 장 초반 900포인트 가까이 밀렸지만 트럼프 발언 직후 낙폭을 모두 만회했다. 국제유가도 급반전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장중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80달러대 후반으로 급락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며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10%로 내려왔다. 월가는 헤드라인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전쟁 뉴스 한 줄에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다가 복원되는 구조다. 낙관론과 급락 경고가 충돌하는 가운데 방향은 여전히 중동 변수에 달려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SNS에서 자주 보이는 음식 하나 떠오르시나요? 바로 봄동 비빔밥입니다. 조금 의외죠? 화려한 디저트도 아니고 해외 음식도 아닙니다. 그냥 봄동에 밥을 비벼 먹는 아주 단순한 메뉴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봄동 비빔밥이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에서는 오전 10시 반이 되기도 전에 봄동 15kg이 다 팔렸다고 합니다. 상인들도 평소보다 젊은 손님이 3배는 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채소들은 뒤로 밀리고 판매대의 주인공은 단연 봄동입니다. 대형마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는 봄동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봄동 도매가는 한 달 사이 33% 이상 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봄동일까요? 시장은 조금 흥미로운데요. 바로 강호동 씨 때문입니다. 2008년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강호동 씨가 봄동 비빔밥을 그릇 바닥까지 긁어먹던 장면이 있는데요. 이 영상이 최근 SNS에서 다시 퍼지면서 하나의 밈처럼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퍼지자 사람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SNS에는 봄동을 뜯어 밥에 비벼 먹는 영상들이 쏟아졌고요. 직접 만들어 먹었다는 인증 컨텐츠까지 이어지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도 움직이죠. 평소 1kg에 약 3,000원 정도였던 봄동 가격은 최근 4,000원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일부 상인들은 물량이 부족해서 며칠 동안 판매를 못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지금 봄동에 이렇게까지 열광을 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제철 코어입니다. 제철 코어는 지금 이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소비하는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닌 계절 자체를 컨텐츠로 즐기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겨울에는 방어회를 먹으러 가고 봄에는 봄나물을 찾고 여름에는 복숭아나 토마토 같은 제철 과일을 먹는 행동 자체가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습니다. 특히 Z세대에게는 이런 경험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아니면 못 먹는 음식, 지금 아니면 못 가는 축제 같은 것들이 SNS 컨텐츠가 되어서 하나의 힙한 경험으로 소비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지역 먹거리나 계절 축제 이야기가 SNS에서 더 자주 보이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중장년층의 문화로 여겨졌던 지역 먹거리와 제철 음식이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경험 컨텐츠가 된 것입니다. 이 흐름은 음식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IT와 패션 산업도 이미 이 트렌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스마트폰 출시 이벤트를 제철 맞은 갤럭시 이런 컨셉으로 마케팅을 했고요. 패션 플랫폼에서는 딸기 파우치나 토마토 지갑처럼 계절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 검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까요? 대표적으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의 종가 브랜드는 올해 1월 이미 봄동 겉절이를 시즌 한정 상품으로 출시했습니다. 출시 2달 만에 약 22톤이 판매되며 시장 반응을 확인했는데요. 트렌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움직임을 보인 셈입니다. 최근 실적 흐름도 안정적입니다. 2025년 1분기부터 매출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매출보다 더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소비가 확산되면서 청정원과 종가 같은 국내 대표 브랜드가 충성 소비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원재료 가격 안정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봄동 겉절이 같은 제철 상품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분기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리해보면 봄동 비빔밥 열풍 뒤에는 제철 코어라는 소비 트렌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배경을 기후변화로 점점 흐려지는 사계절에 대한 향수, 그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흐름을 꼽는데요. 여기에 지금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는 희소성까지 더해지면서 제철 음식이 새로운 트렌드 컨텐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봄동 비빔밥으로 시작된 이 제철 트렌드가 앞으로 어떤 음식 또 어떤 산업으로 확장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럼 저는 내일 또 신기하고 유익한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꾸 저기서 맛있는 얘기를 하니까요. 입맛이 돌아요. 자, 여러분들 봄 앞두고 으슬으슬 몸 추우신 분들 봄동 비빔밥 미리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하도 유행이 빨리 바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소개시켜주는 거 전 여기서 듣고 알거든요. 도대체 유행은 누가 만드는 건지 궁금한데 진짜 신기합니다. 어디선가 생기고 또 복고로 다시 돌아가고. 참 인생은 유행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생보다 더 모르는 게 유행이 아닌가. 저 트렌드를 빨리빨리 쫓아가시는 분들이 또 이런 돈 벌 기회를 얻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늦게 하시는 분들은 두 쫑코도 늦게 들어가시면 또 그렇죠.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 또 발생됐는데 뭐 탕후루보다 낫다고 합니다. 탕후루는 그 탕후루 전문점인데 두쫑코는 두쫑코 전문점이 아니라 국밥집에서도 두쫑코를 팔아가지고 두쫑코 그냥 빼고 국밥 팔면 되니까요. 뭐 그나마 다행인데 다음에는 또 우리 어떤 아이템이 또 찾아올지 모르는데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되는데 피해자는 매번 나오잖아요. 희한하게. 그렇기 때문에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주식시장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보시면은 엊그저께만 해도 방산이 엄청 좋고 정유주가 엄청 좋다가 그거 딱 쫓아가려고 했더니 안 했으면 그만인데 쫓아가려고 하다가 진짜 마음 먹고 포모로 딱 쫓아갔더니 바로 이제 또 반도체가 가버리는, 이게 정말 그 두더지 게임 약 올리는 것 같죠? 내가 두들기면 두더지 머리가 안 맞고 자꾸 딴 데서 나오는데 그거 치려고 가면은 내가 여기 노리고 있던 데서 또 나오고. 와, 진짜 이게 진짜 유행 따라가는 어떤 스킬에다가 저기 탁월한 실행력까지 있어야 돼요. 이게 주식시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참 정말 어려운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원래도 그렇게 주식시장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더군다나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말 저기 뭐 힘들어요. 하루에 움직이는 폭이 무슨 오늘도 뭐 위로여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위로도 300포인트라 위로 다행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300포인트 올라도 아까 말했듯이 완전 정반대의 섹터를 택해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지수 빨간색이랑 나랑은 지금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이쪽에서 강하게 반등이 지금 나오면서 다시 한번 20만 전자, 100만 전자 다시 두 번째 탈환에 지금 나섰죠. 물론 왔다 갔다 한 것까지 다 세면 한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크게 이제 20만 전자, 100만 전자를 이제 상징적으로 갔었다가 상징적으로 갔었던 부분이 무너졌잖아요. 다시 한번 또 이제 20만 전자, 100만 전자에 다가서는 딱 모습이거든요. 그랬더니 오늘은 또 이제 방산이랑 정유주가 조금 주춤거리는, 그렇죠? 대표적으로 한화 시스템이 오늘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천궁투의 어떤 요격률은 굉장히 이제 대외적으로 저희 공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핀트가 날짜가 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시스템 혼자 딱 다 빨간데 딱 거의 다 빨갛고 뭐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시스템 두 개만 딱 마이너스잖아요. 맞죠? 조방원이 약한 거예요.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반도체랑. 자, 오늘 볼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어제 미국장에서도 저기가 좋았잖아요. 자, 이것도 참 이 운명의 참 희한하네요. 32위에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33위에 효성중공업이 있잖아요. 이름은 중공업인데 앞에 삼성이냐 효성이냐에 따라서 참 그쵸? 여기 또 어떻게 저게 붙여놨죠 또? 삼성자가 들어가면 저건 조선이고 효성자는 전기고 참 운명의 무슨 장난 같습니다. 그렇죠? 32 조선은 또 약하잖아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다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조방원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반도체가 약하면 이제 이 형님이 약하면 약간 치고 가려는 그런 이 난을 일으키려는 그런 존재 같아요 좀. 자, 오늘 효성중공업 볼게요. 7% 오르고 있어요. 다시 250만 원. 지금 아직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주당 가격이 가장 높은 주식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효성중공업이. 자, 주식 기호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그림으로 딱 보기 편하시죠? 글씨가 너무 작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보기가 직관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 많이 해보셨죠? 뭐 피파나 축구 게임 할 때 이제 능력치들 있잖아요. 그렇죠? 방어력, 수비력이죠. 수비력, 공격력, 뭐 슈팅력, 체력,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완벽한 원형의 선수는 정말 이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손흥민 선수를 워낙 좋아하지만 손흥민 선수들도 완전히 동그라미를 하면은 좀 이건 너무 이상적인 축구 게임에 나오는 선수기 때문에 어딘가 찌그러진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딘가 찌그러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이 같은 경우, 그렇죠? 나이가 이제 많이 찼으니까 그런 부분이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건데 이제 원형에 가까우면 이제 완전 완벽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형에 가까우면 완벽한 건데 사실 이것도 아까 말한 스포츠 선수랑 똑같이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보통 성장주랑 배당주로 분류를 하는데 뭐 미국에는 성장을 하면서도 배당을 많이 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성장주라고 하면은 약간 그 배당보다는 이 지금 기업의 어떤 그 활성화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그렇죠? 근데 배당주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성장보다는 이미 성숙해가지고 산업이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그냥 배당을 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뭐 7, 80대 된 그 회장님들이 기업 경영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나 배당 많이 받거나 내 자녀한테 많이 뭐 배당 몰아주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회사가 성장이 멈춘 주식 같은 경우가 배당주라고 좀 불리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배당이잖아요. 배당이랑 이 성장, 이 미래를 동시에 가져간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어려워요. 자, 효성중공업이 지금 강점이 있는 거는 이 헬스가 재무제표가 만점입니다, 거의. 재무제표가 아주 탁월하고 과거의 실적도 좋고요. 미래 실적에서 약간 낮은 점수고 이 지금 가치 점수에서 좀 낮은 점수. 근데 이게 효성중공업이 워낙 뒤에서 나오겠지만 PER이 높아요. PER이 높은 게 가치 점수에서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PER이 높다는 게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PER이 높으면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인기가. 그렇죠? PER이라는 개념이 주당 순이익이 분모에 있고 분자의 주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로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실적이 좋다고 했죠. 주당 순이익은 좋을 거 아니에요. 주당 순이익이 가파르게 오르는데도 PER이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자에 있는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다는 거니까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주식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가치 점수가 낮다. 그러면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우리가 오각형 뭐 선수 원형 선수에서 생각하는 그 찌그러져서 안 좋은 부분이 아니고 인기가 많은 거니까 여기는 좋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효성중공업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고 전력 설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배당보다는 그렇죠? 투자를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더 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한다면 사실 이쪽 부분이 빵빵하니까 아주 좋은 상황이죠.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적이에요. 스펙이에요. 자, 그리고 뭐 요즘에 이거 이제 생키그램이라고 이 돈을 어디서 버는가를 이렇게 도표로 나타내는 이게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총 수익, 총 매출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총 매출액. 이 트리언이 좋으니까 그냥 7조 정도 번다. 매출이 7조 정도다. 근데 이제 중공업에서 거의 5조를 벌기 때문에 건설 부분은 뭐 거의 없다. 효성중공업 건설이 있긴 한데, 그렇죠? 거의 중공업이 답니다. 7분의 5가 중공업이고, 그래서 이 매출을 이렇게 나눈 거고, 이 매출에서 이제 쪼개져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만 이게 이 색깔이 수익하고 여기 수익하고 여기 두 개만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매출 총 매출이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영업이익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왼쪽에는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 총 매출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비용을 하나씩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판매 비용하고 뭐 이렇게 빼면은 총이익,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여기서 비용을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비용을 한번 제하면 최종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리고 비용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쨌든 간에 4,300 이게 빌리언으로 바뀌었죠. 이제 여기는 4,350억 정도. 그러니까 대충 그 나오죠. 이게 7조 정도 매출해서 4,300억 정도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총이익률은 좀 낮아요. 왜냐면 7조에서 1조 남겨 먹으니까 대충 한 뭐 10몇 프로 되겠죠? 매출 총이익률이.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름대로 준공업입니다.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가치 지표에서 왜 낮게 받았나 보면은 비슷한 것들 우리 이 삼총사라고 불리는 것도 다 있잖아요. HD 현대일렉트릭 이게 그 한글로 전화 이게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한글로 전화해서 현대전기 이렇게 나오는데 HD 현대일렉트릭 그거예요.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용업 우리가 전력 설비 3사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신일전기나 뭐 이런 것까지 넣으면 되는데 지금 효성중업이 51배 정도 나오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이 52.9배예요. 그러니까 막내인 LS 일렉트릭이 왜 못 가나 했는데 우리가 이 PER 지표로 판단해 보면 얘가 더 높은 고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실. LS 일렉트릭이 76배를 받고 있거든요. 효성중업이 51배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 CS 윈드도 들어있네요. CS 윈드는 저기 풍력이죠. 저기 평균으로 해서 때 42.8이니까 이 섹터의 평균보다 조금 더 받고 있다. 효성중공업이.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익 성장률입니다. 연평균 수익 성장률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LS 일렉트릭이 수익 성장률이 높으니까 뭐 더 인기가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여기 다 감안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씩 뭐 그 효성중공업 아까 전에 뭐 중공업 매출이 7조 중에 5조다 이건 알겠는데 중공업인데 뭘 만드는가 하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삼성중공업하고 효성중공업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름이 그냥 중공업이니까 아, 뭐 무슨 무거운 뭘 하나 보다. 이러고 그냥 사면은 아까 전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중공업 들어가서 샀는데 왜 우린 떨어져 이러는 거죠. 삼성중공업은 배를 만들고 효성중공업은 전력 설비니까 다른 중공업이죠. 무겁긴 한데. 그래서 이제 대표 아이템들을 그냥 하나씩 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너무 그 글씨가 이 홈페이지에도 되게 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초고압 전력 그 설비인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네. 커뮤니티 이슈 가보겠습니다. 대표 아이템이 많아요, 근데. 자, 이분이 글을 써놓으셨는데 효중 커뮤는 사랑입니다. 한익, 삼전, 현대차 등등 모든 커뮤에는 조롱충이죠. 조롱충이 넘쳐나는데 여기는 거기에 비하면 늘 양반이네요. 아, 효중 커뮤니티 분들이 조금 양반이신가 봐요. 그렇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돈 벌어가는 건 괜찮고 자국민이 주식으로 돈 벌어가면 배가 아파가지고 포모에 인성을 드러내며 인성을 넘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야 인생의 이 아까운 시간에 그런 비생산적인 글을 뇌까리는지 의문이군요. 삶처럼 주식도 조정이 오겠지만 늘 여러분과 같이 우상해야 하길. 효성중업은 좀 분위기가 좋네요. 그렇죠? 삼전 한익도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나쁠지 몰랐는데. 오늘은 집나각 외국인들이 바글바글. 이게 이분들이 커뮤니티니까 무슨 뭐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막 글씨 대충 쳐고 오타 안 고치세요. 오타가 많은 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구경할 때는 씹씹 겁나 잘 붙던데 사니까 안 오르는. 항상 이렇죠. 저도 옆에서 그쵸 며칠 전에 막 LI진엑선 상한가 하고 이럴 때 LI진엑선 상한가를 이렇게 잘 가? 이틀 정도 상한가를 간다고? 내가 들어오면 마이너스가 나고. 아, 참 그쵸. 여전히 비싸구나 사고 싶으당.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이 250만 원이니까 손이 솔직히 좀 안 가요, 이거. 아까 PER을 봐도 안 가시죠. LS 일렉트릭이 72배 받고 효성중공업이 51배 받아도 효성중공업보다 LS 일렉트릭이 손해 가죠. LS 일렉트릭이 한 주당 가격이 낮으니까. 그렇죠? 약간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자, 커뮤니티까지 봤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순간 또 있는지 알고 하려고 그랬어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의 종목은 BHI입니다. 자,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아주 뜨겁네요. 보니까 우리 기술이 상한가 간 것 같고요. BHI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BHI가 우리 기술보다는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가총액이 더 높지만 우리 기술이 지금 상한가가 풀렸군요. 우리 기술이 24.28%. BHI를 제쳐버렸군요. 최근에. 우리 기술이 최근에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서 BHI가 31로 내려가고 우리 기술이 26위가 됐어요. 이 코스닥은 여기 보시면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에 막 5, 6위 순위가 바뀌거든요. 우리 기술이 위로 올라갔어요. 어쨌든 둘 다 원자력 관련주로 가고 있다는 거. 자, 우리 기술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니까 편하니까요. 이것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까 비슷하죠? 자, 발전소 장비라고 돼 있죠. 원자력 관련주고 아까랑 비슷하죠? 제가 얘기 드렸던 거 또 얘기 드릴 필요 없죠, 이제. 이 가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건 인기가 높은 걸 수도 있고 배당에는 당연히 인색할 수밖에 없죠. 지금 성장하는 주식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랑 과거 시점 미래 시식이 빵빵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원형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아주 좋아요,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원형 만점이에요, 만점. 자, 요것도 보시면은 요 색깔이 너무 연하군요. 요거는 외국하고 대한민국으로 나눠놨네. 이거 지역으로 나눠놨네요. 그렇죠? 효성중공업은 아까 전에 중공업과 건설이라는 섹터로 나눠놨는데 여기는 저걸로 나눠놨어요. 대한민국이랑 외국. 656, 37빌리언이니까 요거 아까 트릴리언보다는 조 단위보다는 낮은 단위네요. 그렇죠? 매출이. 그리고 외국하고 대한민국이 있는데 외국 매출이 대한민국의 2배입니다. 이 해외 매출이 큰 거고 여기서도 총이익이 656.37빌리언에서 102.46빌리언 정도 나오니까 얘도 매출 총이익률이 한 10몇 %밖에 되진 않네요. 그렇죠? 여기서 총 수익은 이제 60빌리언 달러를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액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니까 한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600에 60이니까 맞죠? 요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여기 위에 수치는 이제 매출액 수치인데 2026년으로 될수록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PER을 나타냈습니다. BHI가 49.9배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로봇주랑 또 해놨네요. 휴림이죠, 휴림. 이 외국 회사들 휴림 로봇이 89배를 받고 있다. 이게 또 고평가됐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인기가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HD 현대마린 엔진이 25.8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9.7로 되어 있네요. 여기 격차가 심하네요. 왜냐하면 섹터가 너무 특징이 다른 거를 다 묶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좀. 그렇죠? 어쨌든 BHI가 여러 군데 얽혀 있어서 그래요. 로봇에도 걸려 있고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건설에도 걸려 있고 마린 엔진 같은 조선에도 걸려 있고 원자력에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저게 이제 움직이는 GIF 파일인데 강아지가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자, 팔지마 상한가 간다. 원전주 다 상한가 가고 있어. 자, 우리 기술이 지금 상한가가 살짝 풀렸긴 했는데 계속 상한가였거든요. 우리 기술 상한가 달린다. 자, 아침에 나름 고점에 판 건데도 포모 오네. 그렇죠? 나름 고점에 팔았지만 상한가를 못 드셨어요. 근데 지금 상한가 풀렸기 때문에 또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켓마블 코멘트는 뭘까요? 과연 제가 이 지금 여기 프로필에 올려놓은 사진이 여자분이시라 제가 여자분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물론 프로필을 막 남자인데 여자로 올리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자, 이분이 이제 그 유머를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머를 좋아해요. 지금 워딩이 공개되겠지만 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덥지 않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런 시덥지 않은 유머가 제 스타일이라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BHI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BHC 치킨집 아니었나요? 나 잘못 들여온겨? 이랬습니다. 잘못 들어온 거 아니고요. 치킨 하나 드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자분이 당황스러워하면서 있지만 직원분들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분이 BHI로 수익을 크게 얻으셔서 BHC 치킨집 가시는 유머까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럽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저 여자분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끼. 여기 BHC 치킨집 아니었나요? 나 잘못 들어왔나요?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쟁의 조기 종식을 말한 점과 국제유가가 80달러 선으로 내려온 점이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코스피 시장을 7조 원 넘게 팔던 외국인 수급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6.26%가량 오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581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4.8%가량 오르면서 오름폭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55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은 7%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 직후부터 코스피 200에 매수세가 쏠리면서 시총 대형주 단으로 급등세가 연출됐고요. 개장 직후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라는 점 확인됐습니다. 지금도 SK하이닉스 거의 12%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로도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9%가량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유입됩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오랜만에 시장을 사들이고 있는데 1조 2천억가량 강하게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5,3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 반도체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1조 7천억가량 팔면서 어제와 수급이 조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개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매도폭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450억가량 개인의 순매도와 외국인의 순매도는 장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즉 2,800억가량의 순매도, 기관의 수급이 3,500억가량 들어오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20원 가까이 내리면서 출발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1,47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서 이 달러 강세 현상이 조금 누그러졌고요.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는 10시 31분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던 코스피가 오늘은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증시 거래대금은 꾸준히 증가하며 일평균 거래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은 1월 62조 원, 2월에는 69조 원에 이르 3월에는 현재까지 102조 원으로 늘어나며 역사적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증권사들의 올해 1, 4분기 브로커리지 수익 급증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78조 원으로 작년 4, 4분기 37조 원 대비해서 110% 급증했습니다. 신용 융자 잔고 평균 잔고 역시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사의 실적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움증권 주가부터 열어보시죠. 4.7%가량 오르면서 43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상상인증권 주가는 계속해서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 12%가량 급등 1,342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증권 주가도 4%가량 오름세 95,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3일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인터배터리 2026이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 SDI가 내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전용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로봇은 배터리 탑재 공간이 제한적인 만큼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출력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데요. 삼성 SDI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출력 성능과 안전성을 두루 갖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경량화를 위한 파우치형 폼팩터를 공개하는데요. 또 AI 데이터 센터용 초고출력 배터리와 배터리 백업 유닛용 고출력 배터리도 함께 선보입니다. ESS 통합 솔루션인 삼성 배터리박스 라인업과 ESS 화재 예방 소프트웨어 삼성 배터리 인텔리전스까지 공개하는데요. 이번 인터배터리를 통해 배터리 3사의 인공지능 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전력 인프라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삼성 SDI 4.24%가량 오르면서 40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40만 원 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2.64%가량 오르면서 36만 9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주가도 1.44%가량 오르면서 11만 9,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전황이 당초 4주로 봤던 예상 기간보다 매우 크게 앞서 있다며 이른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들에 대해서도 선박이 지금 통과하고 있다면서 이를 장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러한 종전 가능성에 더해 이날 G7 재무장관이 유가 급등에 대응해 전략 비축유 방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유가는 85달러 선을 전후로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무렵 브렌트유는 종가 대비 4.61% 하락한 배럴당 88.42달러에 WTI는 종가 대비 6.56% 하락한 배럴당 84.94달러에 거래됐는데요. 모두 배럴당 9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우려가 소폭 사그라들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간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 9.74%가량 오르면서 오늘 19만 원 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19만 3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13% 넘게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11만 원 넘게 오르면서 94만 5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오일 같은 정유주들은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급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S-오일 7% 넘게 빠지면서 11만 8,7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흥구석유도 17% 넘게 급락 중입니다. 2만 3,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80달러 선으로 내려오며 오늘 국내 증시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G7의 국제 유가 개입과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 발언 등이 유가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과연 이번 주 이렇게 국제유가가 안정화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중동 리스크 유가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와 계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네. 뭐 전쟁 리스크 때문에 정신이 네. 없고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맞아요. 심한데 좀 잘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가가 그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에 쌓였던 네. 이번 주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거의 2022년 이후 처음 보는 유가 때인데 네. 사실 지금 모든 금융시장이 변동성 장세인 것 같아요. 뭐 증시도 뭐 매일 무슨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유가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간밤에 국제유가 상승세는 좀 진정이 되기는 했는데 뭐 아시아 시장에서 한때 배럴당 100달러가 넘었다는 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이제 전쟁은 거의 마무리됐다. 전쟁이 곧 끝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이제 심리가 좀 진정이 됐는데 네. 결국은 또 타코 본능이 발동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타코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이래서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이제 물러난다라는 네. 말을 앞 글자만 따서 만든 말인데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뭐 시작할 때는 강경한 태도와 강압적인 말투로 시작을 하지만 시장 반응을 보면서 뭐 예를 들어 구세금리가 튀었다라든가 지금처럼 유가가 이제 100달러 넘어갔다 이러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뭔가 이 좀 우려를 진정시키는 행동을 좀 하는데 지금 뭐 국제유가 오르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여론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유해진 멘트를 좀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쟁을 좀 아주 근시일 내에 종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요 7개국 재무장관이 비축유 방출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네. 지금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가 한 12억 배럴 정도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걸 시장에 공급한다고 하면 이제 유가는 사실 이건 사실 심리가 더 앞선 거긴 한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심리는 좀 많이 안정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언제 풀릴 것이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런 멘트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됐다고 해도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 이어지면 유가가 더 떨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원유 그리고 LNG의 한 2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운송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길목이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막힌다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원유 공급의 차질이 빚어진 거는 명확한 거고 산유국들이 이렇게 원유를 운송을 하지 못하니까
그 저장 시설이 이제 거의 차는 수준이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 감산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유가는 실질적으로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통해서 유조선의 통행량을 보니까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이후에 한 일주일 만에 한 9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막 3차 오일 쇼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4차다라는 말까지 사실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쇼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유가 수준으로는. 근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 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50%가량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1차와 2차 오일 쇼크는 이제 명확하죠. 1차는 1973년부터 74년까지 이제 2년간 진행했던 건데 그때 이제 아랍에서 이제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화하려는 이제 트렌드였었어요. 그래서 석유를 감산을 하고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이런 조치를 의결하면서 그때 이제 3달러대였던 유가가 12달러까지 한 4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지금 유가 생각하면 굉장히 싼 가격이긴 한데 이때 이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뭐 자동차라든가 철강 이렇게 이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고요. 특히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증시도 급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그 이후에 한 2년간 한 45%가량 하락을 했었고요. 2차 오일 쇼크는 1979년부터 1980년, 81년 이때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이란하고 이라크 전쟁 때문에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한 건데요. 이란의 원유 생산 능력이 이제 무너지면서 공급이 줄었고 그때 한 13달러 정도 됐던 유가가 한 39달러대까지 한 3배 정도 뛰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스테이크플레이션도 왔고 WTI tim체를 맞았고 이때도 이제 증시가 장기간 횡보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3차 오일 쇼크가 맞냐 아니냐를 따질 때 그 얘기하는 오일 급등기가 1990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걸프전이 발발을 합니다. 네, 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인 건데 유가가 그때는 20달러대에서 40달러로 한 2배 정도 올랐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를 3차 오일 쇼크라고 치면 지금이 4차다라고 하는 거고 예. 요 정도 유가가 2배 정도 오른 거는 쇼크라고 보긴 좀 그렇지 하면 이제 지금이 3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 이제 50% 정도 오른 거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유가가 뭐 150달러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이게 오일 쇼크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쇼크 수준의 이 유가 급등기는 맞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는 그 세계대전 이후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이제 호황기에 접어들었는데 그 호황기를 이 오일 쇼크, 두 번의 오일 쇼크로 끝냈고 그 1990년대는 사실 이제 미국의 경제 침체 정도라든가 소비 위축 정도가 1970년대의 오일 쇼크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3차로 치지 않은 시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오일 쇼크 때문에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네. 걱정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죠. 한국 경제도 1차 오일 쇼크 때 워낙에 이제 그때 중화공업화 초기 단계라서 네, 네. 이 산업이 막 성장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물가 폭등하고 그러면서 무역 적자 확대되고 그때 성장률이 한 14% 정도였는데 그게 7%로 이제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지금 7% 하면 네.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긴 한데 그때 이제 굉장히 급성장기에서 성장률이 반토막 난 거에 대한 이제 충격이 굉장히 컸었고 2차 오일 쇼크 때는 더 큰 충격이 왔었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고 이제 이렇게 유가가 오르니까 외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980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었어요. 그때 한국 경제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뒷걸음질 역성장한 시기였습니다. 네. 근데 물가까지 오르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네.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이 물가를 잡으려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둔화할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면서 경기가 이제 침체기로 접어드는 네.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게 약간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처음에 공습했을 때만 해도 지난달 말에 그냥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졌구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다라는 정도였었는데 이게 유가가 이제 100달을 딱 찍고 나서부터는 이게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이 이제 가시화되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한국처럼 이제 제조업 기반의 경제이면서 네. 에너지 대부분의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이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센터장님 성장률도 하향 조정될 그런 우려감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이제 환율까지 좀 오르고 있으니까 뭐 네. 간밤에 환율은 좀 진정되긴 했고 오늘도 좀 진정세긴 한데 환율도 1,499.2원까지 올랐으니까 1,500원 찍나? 그리고 이제 여기에선 1,500원을 찍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깊어졌는데 이게 사실 이게 정부가 올해 1월에 경제성장 전략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게 2025년에 전망했던 것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이때 국제 유가를 두바이 기준으로 보면 배럴당 62달러를 전제로 이제 짠 성장률인데 지금 이게 이제 100달러 선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에 이제 전망치를 좀 내놨는데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소비자 물가는 2.9% 급등하고 경상수지는 한 767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면 그 유가로 인해서 이제 뭐 물가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물류의 차질이 생기잖아요. 다 기름을 써서 선박을 운행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뭐 물류비도 올라가게 되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제 봉쇄됐으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다른 이제 물류도 이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글로벌 교역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수출 기업이 해외로 물건 파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 이제 수입 물가 올라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내로 들어온 달러가 줄어들게 되니까 환율은 또 오르게 되고 그럼 이게 다시 또 수입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약순환이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과거 오일 쇼크에 비해서 이번에는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이제 산업의 구조들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글로벌리 봐도 일단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이제 다 친환경 차량으로 가면서 자동차 연비 규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휘발유라든가 경유차의 이런 비중들을 좀 줄이고 있는 추세고 전기차를 좀 많이 이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의 에너지 효율 이런 규제를 하면서 같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여기에 필요한 석유량이 많이 줄었다는 점 한 가지가 있고요. 실제로 석유 의존도 자체도 많이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석유 소비가 이제 국내 총생산 GDP 대비로 한 7에서 8%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3%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이 산유국의 구조도 많이 변화가 됐어요. 1970년대에는 절대적으로 이제 중동, 아랍 지역에서 생산하는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굉장히 절대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펙이 석유를 감산하면 유가가 바로 튀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었는데 지금 뭐 이 석유 원유 생산국, 그러니까 산유국이 이제 다변화됐다는 점,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오일, 그리고 캐나다의 오일 샌드, 그리고 뭐 브라질을 비롯한 이제 중남미에서도 뭐 해상 유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원유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공급원이 좀 다양화됐고, 그리고 또 이제 전략 비축유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오일 쇼크를 한 2차례 겪고 나서는 전략적으로 이제 원유를 좀 비축을 해놔야겠다는 필요성을 좀 느꼈고, 그래서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90일 이상 석유 수입량을 비축을 해놔야 돼요. 약간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뭐 전쟁이 터졌거나 아니면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비축률을 이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비축류의 존재 자체가 이제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LNG라든가 아니면 재생에너지 뭐 원전도 그렇고 이제 뭐 풍력 발전도 그렇고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재생에너지의 비중도 과거보다 좀 늘었으니까 그때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와 비교하면 사실 이게 구조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충격이 그때만큼은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거시경제에 미치는 뭐 물가 상승, 원가 상승, 그로 인한 기업 실적 감소, 그게 또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이 고리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가 오르면서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차 타고 다니기도 무섭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아마 소비자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주유소 가격표일 텐데 저는 이제 경유차를 타거든요. 근데 지지난주만 해도 분명히 1,600원대에 주유를 했는데 지난주에 1,900원대로 오르더니 어제 이제 퇴근할 때 보니까 2,000원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셀프 주유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0원이 넘었는데 뭐 이제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오르고 국내 주유소의 유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뭐 여러 가지 현상들도 생기는 게 뭐 유독 싼 주유소에 줄이 뭐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차들이 줄을 서고 너무 이제 기름이 빨리 동나서 주유소 영업을 일찍 이제 끊는다거나 뭐 이런 이제 사례들이 생기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국제유가가 뛰긴 했지만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은 그 전에 이미 사온 기름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제유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국제유가가 오르고 이러니까 바로 반영하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유사나 아니면 주유소에 담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자, 국제유가 올랐으니까 우리 다 일제히 올립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고 했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에 가격 상한제를 두겠다는 거거든요. 산업부가 이거를 위한 고시재정 절차에 착수를 했고 이번 주 시행을 목표로 이제 추진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결국은 최고 가격을 정해놓는 거예요. 네. 이 이상은 받지 말아라라고 이제 정해놓는 건데 이게 사실 19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제도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동안 한 29년, 30년 동안 시행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워낙에 이제 유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고 이제 주유소라든가 정유사들의 이제 담합으로 보이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비축유를 방출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한 1억 9,500만 배럴 정도의 비축유를 갖고 있어요. 근데 평시 기준으로 이 정도면 한 210일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석유공사가 약 한 1억 배럴 정도를 가지고 있고 민간 정유사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양이 한 9,500만 배럴인데 정부가 단독으로 우리나라만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1991년 걸프전 때부터 2022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기름값 올랐었는데 그때까지 대략 한 5차례 정도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국제에너지기구라든가 아니면 미국 정부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이 전략 비축유를 한번 방출해 봅시다라고 해서 했던 거지 단독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결정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단독으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까지 거론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국내 유가 상승이 심상치 않고 이걸로 인한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걱정되기 때문인 건데 사실 이렇게 비축유를 방출하는 거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외환보유에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보루, 방어선 이런 느낌인데 이걸 쉽게 풀어버리면 정말 이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금 걱정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가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는데 유가에 따라서 증시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나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요새는 네. 이제 뉴욕 증시보다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유가하고 환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변수가 국내 증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상당한 건데 그만큼 또 변동성도 높아졌고 한데 일단 유가가 이제 배럴당 다시 $100를 넘어서 이게 $120, $150까지 간다고 하면 그건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뭐 $120, $150 간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유가가 뭐 4배, 3배씩 올랐던 과거의 1차, 2차 오일 쇼크나 뭐 걸프전 때, 뭐 이라크 전쟁 때 이런 데를 보면 초기에는 미국의 S&P 500 지수가 대부분 이제 충격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후에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금리 정책에 따라서 좀 결과가 좀 잘 달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1차 오일 쇼크 때는 증시 회복이 한 5년 뭐 안팎에 걸렸을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이후에는 뭐 좀 빠르게 회복된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유가 급등은 증시에 단기 충격을 주지만 이제 이 충격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극복하고 증시에 이제 이 하락분 회복할 것이냐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 정책에 따라 엇갈려 있으니까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유가의 수준을 먼저 봐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른 정부 정책들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뭐 이게 물가에 이제 전이되는 속도를 보겠죠 정부도 그 한은도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 그리고 유가 전략 굉장히 민감하면서 중요합니다. 오늘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님 잘 분석해 주셨으니까 참고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단기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장기전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조기 종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플로리다 도럴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컨퍼런스 연설에서 우리는 약간의 외출을 했을 뿐이라며 어떤 악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단기 작전이 될 것이라는 점을 보게 될 건이라며 군사 작전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도중 단기라는 표현을 2차례 더 반복했고 참석자들은 환호로 화답했다. 사실상 국내 정치 무대에서 전쟁의 성격을 통제 가능한 작전으로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란 측 입장은 다르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CNN에 테헤란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도록 압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우리 증시 날씨 어제만 해도 겨울같이 차가웠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 오늘은 코스피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시사하면서 국제 유가가 120달러 선에서 90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훈풍 속에 오늘 국내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시장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은 대부분의 섹터가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나 반도체주가 폭염같이 뜨거운데요. 중동을 둘러싼 긴장감이 완화가 되자 이 낙폭이 깊었던 반도체 투톱을 포함해서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 안에서도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부장 종목 안에서도 낸드 관련주 그리고 HBM 관련주가 뜨거운데요. 낸드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 증권가에서 낸드 플래시 가격이 하반기에는 디램보다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하자 오늘 낸드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GTC 일정이 있죠. 일정을 앞두고 오늘은 HBM 관련주도 오늘은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원전 관련주가 쾌청한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처음으로 원전 대형 폐기물 처리 입찰이 진행됩니다. 시장의 규모가 약 10조 원인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원전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ESS 관련주도 오늘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CATL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시했습니다. 특히나 이 ESS 사업에서 고성장이 확인이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 13일까지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이 배터리 전시회가 열리죠. 관련해서 일정 모멘텀을 안고 ESS 관련주들도 오늘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도 오늘 오랜만에 기지개를 켠 모습입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전망인 가운데 기대감 속에 오늘 오름세를 걷고 있고요. 오늘은 로봇주도 쾌청합니다. 로봇주에 대해서는 우선 오늘부터 노란 봉투법이 시행됩니다. 그 가운데 일부 로봇주가 오늘 상장된 코스닥 액티브 ETF 구성 종목의 이름을 올리면서 오늘 로봇주에도 강한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 요 며칠 계속해서 비가 왔었죠. 고환율 그리고 고유가라는 이중고를 맞으면서 항공주들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지만 오늘 국제 유가가 진정을 보이자 항공주도 다시금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톱어보시죠. 우선 삼성전기인데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무려 27%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MLCC 시장에서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MLCC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수혜를 삼성전기가 볼 것이라는 이런 코멘트가 나왔고요. 원익 IPS에 대해서는 오늘 목표가 16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램과 낸드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확대했을 시에 수혜를 원익 IPS가 볼
볼 것이라고 키움증권이 전망을 했고요. RF HIC에 대해서는 오늘 텐베거 예상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대형 수주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올해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텐베거 예상 속에 오늘 주가는 폭염같이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SK네트워크스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공시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붙고 있고요. 전진 건설 로봇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회담 때문인데요. 이 회담에서 이란 전쟁 그리고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논의가 오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전진 건설 로봇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특징주 살펴보시면요. 오늘 성우 하이텍이 상한가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최초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성우 하이텍이 그 ETF에 편입됐다는 소식이 어제 알려지면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부터 오늘 정규장까지 계속해서 뜨거운 상승 탄력이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넴텍입니다. 폴더블 아이폰 이제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죠. 애플이 20% 물량을 늘렸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파이넴텍이 수혜 기대감 속에 오늘 오름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상 3월 10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변동성 상세 중요 이슈 전략 놓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